김광진의 시사정비소. 오늘도 여러분의 지적 즐거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시사정비소의 비담 김광진입니다. 명품 보이스 장부경입니다. 하트 유발자 정주식입니다. 예. 네. 하트 유발자라는 이름을 쓰시고 난 후부터 하트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이제 곧 유발할 예정이에요. 네. 악플 전담자 이러신 것 같은데 후 게시판에는 거의 편집장님에 대한 악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사퇴하세요. 아, 사퇴할까요? 네. 저는 사퇴할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럼 하겠다는 건데. 추워도 사퇴할 마음이 추워도 없다. 그러면 아. 사퇴하겠다는 거죠. 아, 그런가요? 예. 김종인 씨 같은데. 아, 그래요. 자연스럽게 김종인 대표 얘기하는 건가요? 전 대표죠. 그래, 그 전에 해명하실 게 있으시다고. 사과 네. 방송 드리겠습니다. 아. 공정 방송을 표명하는 방송진흥위원회 심의 규정을 전혀 준수하진 않지만 그래도 진실 보도를 해야 되는 시사정비소이기 때문에 제가 16화 녹음할 때 삼철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때 이호철 비서관 얘기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이강철 수석을 생각한 거예요. 그 삼철에서. 그래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고요. 이호철 비서관은 지금 뭐 캠프로 출근한다기보다 지역에서 이제 본인의 역할들을 좀 하고 계신데 네. 문재인 대표 옆에서 열심히 잘 도와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네. 당원분들이 굉장히 예리하세요. 예. 저희 그 작은 실수도 그냥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분들. 솔직한 말로 이런 게 제 마음속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캠에 몸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비난 중에 하나가 삼철이 다 해먹네, 뭐 네. 친노가 다 해먹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커버 쳐주고 싶은 그 마음이 아마 좀 있었던 것도 같고. 그 삼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었구나. 어떻게든 아니다. 다 우리 대통합하고 있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다. 있는 것 사실 같고. 내가 비선이다. 삼철이 아니다. 아니다. 김광진이 있는데.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전당대회 치를 때 추미애 대변인하고 뭐 하면서 캠프에서 이제 이강철 수석에 대한 고민들이 막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여튼 사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시사정비소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냥 그날의 데일리 이슈보다 하나하나씩 우리가 주제를 잡고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뭐 모든 사안의 중심이 그리고 메이저 방송사들도 전부 다 그 후보를 중심으로 뉴스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어제만 해도 각각의 채널들이 안희정, 안철수, 문재인 뭐 초대해가지고 지금 날마다 시리즈로 네. 쭉 하고 있는데 네. 어제 썰전 보셨어요? 저는 한 뒷부분 반 정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보셨나요? 네. 봤죠. 네. 저는 문 후보한테 좋은 방송이었다. 결과적으로. 저는 잘 포장됐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포장이 아니죠. 제대로 잘 해명을 제대로 사실관계를 짚었다. 저는 가장 좀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전 네. 어제 설전에서 제일 좀 속 시원했던 부분은 문재인 전 대표 그 송민순 회고록 부분 네. 해명할 때 나는 그 회의 주재한 사람도 아니고 네. 참여해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여기저기 남아 있는데도 계속 매도당하는 게 억울하다 뭐 이런 해명을 하셨는데 뭐 더 이상 반론할 수 없을 정도로 속 시원하게 해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언론에서 항상 그 짜집기를 해서 자기들 유리한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보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후 사정을 다 빼버리고 보도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들을 적절하게 자신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 상황들을 잘 설명해서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12년 그리고 지금의 상황들을 옆에서 봐보면 네. 문재인 대표가 2012년은 사실상 그 정치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들이 좀 크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고 화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변호사의 화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설득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도 합리적 설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건데 사실은 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들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대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디테일한 어떤 하나하나의 사안보다 맥을 짚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해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다 들어보고 현재 있는 규정상은 이런 것 같고 저런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것 같고 라고 하는 디테일에 좀 빠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두 번째 보면 요즘은 진짜 농담이 많이 늘었어요. 위트도 는 게 그거예요? 이전에는 어땠어? 많이 늘었고 근데 네.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고 편집되는 언론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제로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가 유머를 하나 딱 첨했는데 네. 결국은 나오는 것은 유머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직도 그러잖아요. 200톤 금괴설 네. 이런 거 하니까 막
보수 단체에서 실제로 진짜 그게 금괴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막 얘기 나오는 것처럼 네. 예전에는 그런 것에 꼬투리 잡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의 수준은 넘어섰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실제 국민들이 어떤 어법과 언어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 점에서 방송 환경도 바뀐 게 크게 작용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들이 생기니까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고 해명할 그렇죠. 수도 있고 대신 결국- 또 커버 쳐주는 사람들도 네, 있고. 결국 시사정비소가 활성화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또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비를 네. 조금 해보자면 어제 썰전은 정말 좋았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최근에 손석희의 뉴스룸에 한번 나온 적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때는 사람들의 평이 별로 좋지 아, 않았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편집의 힘에 부응한 강점을 더 살린 것이냐, 아니면 지난번에 실시간 방송일 때 조금 그때가 좀 못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인 평가를 더 해봐야겠지만 그렇죠. 썰전이 이번에 진짜 절묘한 편집과 네. 이제 문재인의 어법 중에 약간 늦은 감이 있는 그런 느낌들 이런 네네. 것들을 잘 살려줘가지고 네. 편집으로 늦지 않게끔 아주 적재적소하게 잘 들어오는 느낌처럼 네. 딱 살려줘서 방송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주자들과 비교를 더 해봐야겠지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일단 염려했던 부분들에 대한 희석을 거의 다 해준 것 같고 네. 해명해야 될 것들도 거의 다 해명한 것 같고 또 음. 문재인한테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위트와 재미와 유머감 혹은 뭐 그 다른 어떤 진중함 이런 것까지를 다 잘 살려준 것 같아요. 저는 편집보다 저도 뉴스룸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들었던 생각이 손석희 앵커가 어쨌든 질문을 뭐 촌철살인으로 잘한다고 평가를 받지만 당시에는 저는 굉장히 오바스럽다. 꼬투리 잡기가 계속 같은 질문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는 솔직히 당시에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저는 그 방송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 했었거든요. 손석희 까는 건가요? 역시 공격 당하겠죠? 장 PD의 이 팩이 마음에 듭니다. 네. 근데 문 대표가 네. 그 다음 날 본인 스스로 네. 좀 평가를 한 게 그때는 뭔가 애둘러서 설명해야 될 것 같았다. 네. 근데 그냥 자신 있게 말할 걸 그랬다라고 네. 하는 평가를 스스로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좀 문 대표가 좀 더, 그 당시에 저는 시청자 입장을 봤잖아요. 근데 크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도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어제 손석희 역할을 맡았던 분이 전원책 변호사였잖아요. 네. 근데 어제 그 방송에 나왔던 전원책 변호사의 모습은 정말 한 마리 얌전한 고양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모습 처음 봤어요, 네, 그 모습. 그러니까 처음에 좀 날선 질문들을 하시다가 네. 오히려 공격을 당했어요. 문재인 대표가 좀 부당하다고 이 질문이 생각이 됐는지 네. 아니 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니 그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 뭐 이렇게 좀 나름 귀엽더라고요. 근데 네. 본인이 해준 그 질문들이 자기는 이거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해명의 기회들을 맞아요. 다 준 맞아요. 질문이어서 에이스였죠, 제가. 네. 그래서 또 옆에 있는 유시민 의원이 너무 문재인 변호사였어. 그리고 어제 또 많은 분들이 유시민 전 장관하고 케미가 좋다. 네, 대표가 만난 모습 자체가 너무 흐뭇했다라고 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맞아요.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그분들이. 그러니까요. 사실 문재인 대표가 정치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유시민 전 장관의 어떤 단판 설득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몰랐어요. 원래는 서로 2012년 출마하기 전에 서로 밀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2012년 대선 치러지기 1년 전쯤에 대선 후보 지지율을 보면 유시민 전 장관이 1등이었어요. 그런 시절이 잠깐 있었는데 그러면 본인 60 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막 문재인 그 전 비서실장으로 불리던 시절에 문재인 대표가 정치의 뜻이 없다는 걸 계속 밝혀왔던 분인데 네. 네. 유시민 장관의 설득에 기어이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말빨. 그렇죠. 유시민의 말빨을 누가 당하겠어요. 아마 장부경도 출마할걸? 옆에서 네. 꼬시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문재인이 방송 많이 나갔다, 뭐 다른 주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언론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혹은 다른 후보들은 문재인은 토론에 응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또 기자들은 문재인은 기자들을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다. 네. 라고 해가지고 막 성명도 내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그게 화제가 됐었는데 어제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기자들이
이런 성명을 냈어요. 문재인 대표가 언론 통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문재인 후보가 어떤 건물의 복도에 지나가고 있는데 기자들이 붙잡고 세례를 날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이 좀 굉장히 협소하고 이동 중인 상황이었어요. 사실 뭐 그 상황이라면 그냥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문재인 대표가 뭐 굳이 서서 이런저런 답변을 해주던 와중에 뭐 기자들은 계속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지나치다 싶어서 중간에 그 참모진이 이제 그만 좀 하시라 제지를 했는데 기자들이 이게 왜 갑자기 화가 났는지 그 단체로 항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지나가는 상황이거나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자들이 들이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답해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아니 근데 네. 답해줘야 될 의무를 떠나서 네. 그 상황의 풀 영상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막 성명만 나오고 막 뭐 하니까 진짜 문재인이 기자들을 막 닥달하고 네. 막 물리적으로 보좌진들이 막 이렇게 뿌리치고 행패 부린 것처럼 느껴지는데 문재인은 답할 걸 다 답했어요. 네. 네. 그 자리에서도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나오는 복도에서 시민들이 일단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이었어요. 셀카를. 네. 네. 그래서 일단 셀카부터 다 찍게 해주세요라고 그 비서진이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기자들이 양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질문을 하죠. 전인범 장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네. 라고 했더니 자기는 전인범의 부인을 자문위원으로 모셔온 적이 없다. 네. 답변했었고 그 앞에도 또 하는 답변까지 했어요. 통상적으로 후보든 당대표든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을 옆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한두 개의 질문을 받고 나면 다음 디테일한 백불은 이제 대변인이 하는 것이 혹은 주위에 있는 공보 담당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네. 근데 문재인이 한두 개의 답변조차도 응하지 않았다. 사실 그 당시엔 전인범에 대한 답만 해주면 딱 되는 거잖아요. 기자들이 네. 듣는 것은. 그렇죠. 근데 그 뭐 10개, 20개를 다 해줘야 되는 의무는 없는 것이고 네. 또 보좌진들이 이후의 것은 저희들의 질문 드리겠다. 답 드리겠다라고 발언을 했으면 그렇게 정리되면 되는 것인데 네. 왜 이렇게 문재인에게는 진짜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건지. 네. 더 웃긴 게 네. 기자들의 항의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곧바로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이 논평을 냅니다. 언론인들이 질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언론 통제 시도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거 어디다 대고야 이건 또. 어디다 대고. 아니 새누리당이 문재인한테 어. 언론 통제한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던 그 기자들 다 어디 갔냐고. 네. 근데 이렇게 진짜 정치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언론의 윤리도 그렇고. 그렇죠? 저도 그 지점 얘기하고 싶었는데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입 기자들을 다 불러 모았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 어떤 녹음기라든지 취재라든지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질문 자체를. 이런 거야말로 정말 언론 통제지. 그러니까 암기력 테스트 하는 것도 네. 아니고. 응? 음. 근데 그런 거에서는 입도 뻥끗도 못하는 사람들이 만만한 게 문재인이야. 네. 당시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왜 성명서를 내지 않았는지 저는 정말 물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뭐 이런 거를 가지고서는 언론 통제다. 오호 통제네요, 진짜. 다음번에 여기 그 네. 통제했다고 말하는 문재인 대표 옆에 하림 씨하고 선웅 씨하고 둘이 한번 불러가지고 좋네요. 옆에서 본 문재인의 모습이 어떠냐 우리 한번 얘기해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만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만만해 보이는 이유가 또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예를 들면 되게 패권적 리더십, 권위적인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한테는 이런 요구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응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아요. 네. 근데 그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한테 끝없이 뭔가를 요구하는 거야. 근데 그 요구 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충분히 뭐 기자들과 소통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쉬움은 전달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래서 평판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아까 말씀하신 그 청와대 기자들이 이 기자라는 직군에 대한 평판을 다 흐려버린 거지. 니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강단이 있었어? 이런 질문이 대본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왜 갖다 대는 기준이나 잣대들이 다르냐는 거죠. 똑같이 갖다 대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그 비판이 좀 못마땅한 하시다면 그런 기자분들이 계시다면 대중한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 청와대 기자들한테 가서 따져야 돼요. 니들이 우리 직군에 대한 평판을 다 망쳤으니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렇게 따져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뭐 내용을 보자면 네. 뭐 이게 에피소드로 끝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살아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단독 기사라고 해가지고
김종인 대표에게 아, 안희정 지사가 경제의 전권을 맡겼다. 깜짝 라고 놀랐죠. 하는 네. 기사가 막 떴어요. 네. 그리고는 안희정 캠프에서 바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그 기사는 사실관계가 아니다. 네. 라고 하는 것을 밝혔는데, 김종인 대표, 과연 어떤 행보를 할 것 같으세요? 두 분은? 근데 그 전에 이 사안만 놓고 봤을 때 저는 김종인이 흘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내용을. 안희정이 네. 흘리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김종인이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흘렸을 수도 있죠. 근데 안희정 측에서는 실제로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얘기를 나눴을 수도 있죠. 만난 거는 몇 번 네 차례 만났다고 나왔어. 만났다고 네, 하잖아요. 얘기가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거를 해야 될 게 아니고 뭐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냥 먼저 흘려버린 거죠. 네. 그러면 김종인 씨가 결국에 네. 안희정 캠프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네. 속마음을 내비친 거다.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까였잖아, 결국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어디로 갈까요? 알아서 또 찾겠죠. 그러니까 네. 김종인 대표가 실은 본인도 대선 출마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 계속 막 표명해 왔었잖아요. 네. 킹메이커에 머물지 않겠다라고 네, 했었는데 이제 그러려면 탈당할 거 아니겠냐. 음. 이 당에서는 사실 뭐 후보가 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니까. 네. 그런데 탈당은 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분의 추호도라고 하는 말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탈당하지 않겠다는 말도 정치는 생물이다 이걸로 이제 끝낼 수 있겠지만 네. 뭐 정계은퇴 선언하고도 다 돌아온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현재 본인의 입장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치면 우리 당에 남는다면 문재인하고 손잡을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이재명과도 별로 맞지 그렇죠. 않을 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되는 쪽에는 줄 서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이라고 사람한테. 하는 것을 보고 무조건 줄을 서기 때문에 근데 염려할 거예요. 안희정이 실제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명확하게 지금 발을 담그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면 강력한 의지의 표현 아니에요? 만약에 흘렸다고 하면 김종인이 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악수가 됐는데 이거 배팅을 한 거잖아요. 좀 무리수를 둔 건데 좀 근데 간절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정치공학으로 보면 네. 사실은 안희정 캠프에서 안 받겠다라고 선언한 것 이건 좀 어려워진 거죠. 누구 입장에서요? 안희정 입장에서도 아. 카드로. 안희정 입장에서의 확장성을 생각해 본다면 김종인도 꼭 나쁜 카드는 아니겠죠. 네. 제 같으면 반대하겠지만 그냥 객관적인 평가로 보면 또 나쁜 카드는 아닐 수 있는데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안희정 입장에서 김종인을 받지도 못하고 못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딱 된 거예요. 네. 이제 무슨 명분으로 받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잘 아는 김종인 대표가 흘렸을 수 있는 거죠. 네. 어차피 이렇게 던지면 받을 네. 수밖에 없다. 안 받는다고 선언하면 너 나 완전히 나랑 끝나는 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네. 했는데 안희정이 나가리는 기본적인 거죠. 네. 정치 셈법에서 네. 좀 잘못 다른 카드를 제시한 아. 거죠. 이 네. 원칙주의자로서 네.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건 나중에 문제고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해 버리니까 예를 들면 애둘려 말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여러 논의 중에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기사에 나올 만큼의 내용이 담보되지 않았다. 네. 혹은 뭐 당의 어른으로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만 네. 하면 되는데 그러면 서로 간에 살죠. 그리고 네. 사람들은 마음 안에 둘이 손 잡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유추할 텐데 이제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딱 단절을 해버려 놓으니까 이후에 어떻게 둘의 관계가 네.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김종인 이분이 정말 지금 안달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간을 한번 봤다. 근데 결국 나가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네. 만약에 한 달 전쯤에 이런 보도가 나왔으면 네.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거야. 에이, 안희정이 김종인이랑 손잡을 리가 없지. 네. 근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막 대연정 선언하고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07 과삼 발언이 막 이렇게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이른바 안희정의 우클릭 행보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김종인 설이 딱 터지니까 이 연상이 되는 거. 이제 여기까지 간 거야? 안희정이? 게다가 그럴 그 수도 전에 있겠다. 네. 김종인 대표가 안희정 만나서 이것도 오버다라고 나왔지만 탈당을 종용했다는 둥 맞아요. 아니면 이제 50대 기술원으로서 어떤 당을 바꿔봐야 된다는 둥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흘리고 다녔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둘의 관계가 그렇게 짬짬이가 되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제 김종인 전 대표는 김종인 의원이죠. 문 전 대표 측에 가서 어쨌든 손을 내밀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꼴이 뭔가 우스워진 거 아니에요? 시도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분은 어쨌든 당신이 나 영입해 온 거 아니요? 라고 네. 하는 카드는 살아있고, 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봐도, 그때 데려온 것이 선거 때는 잘 효용 가치가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는 조금 찝찝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어도, 네. 완전히 버릴 수도 없고, 또, 그냥 손을 딱 잡기도 애매한 관계일 수는 있죠. 그리고 네. 나름대로 문재인과 안희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사실 안희정의 입장에서는 경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당내 선거인 경선에서 김종인을 모시고 오는 것이 확장성이 있는 것이냐, 당내 선거에. 그렇죠. 라고 하면 사실상 아니거든요. 이런 네. 거죠. 김종인이 끌고 온 표가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뭐 사실상 경선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본선 경쟁력의 표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김종인의 표가 괜찮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은 손잡을 수 있겠죠. 음. 공학적으로만 보면. 네. 근데 안희정은 사실 지금 도움될 일이 하나도 없는 건데 네. 저는 참모된 입장에서 김종인 대표가 캠프에 오는 것이 네. 경선에서든 본선에서든 별로 도움되지 않을 거다. 아, 본선에서도 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가 아무리 응급한 시기에도 그 혈액형은 맞춰가지고 수혈을 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조금 더 아무거나 먹으면 배탈 나요. 그 지난 시간에 그 대선 캠프 분석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좋은 사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받지 않는 것, 이것도 중요한 전략인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뭐 현안 몇 가지 좀 나눠봤는데 그래도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이슈 정비 시간인데요.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이제 이름을 정했어요. 새누리당이. 네. 네.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불러줘야 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자유당. 자유당. 이잖아요. 네. 우리 자유당으로 시작되는 보수 정당의 역사라고 네. 하는 거 이번 이슈 정비 시간에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네. 자유당을 연상을 하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하겠다는 건 뭐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사사오입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뭐 네. 민간인을 학살하겠다는 건지 예. 뭐 이런 뉘앙스가 자꾸 비쳐서 굉장히 네.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연상되기는 한데 네, 예. 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아마 그런 게 와닿지 이런 걱정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는 분들이다. 일단 그 전에 네. 우리가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면서 자유당 이렇게 말하는데 네.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이죠. 이름도 헷갈려 이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는 그리고 네. 대표는 약칭은 우리 한국당이다. 네. 이렇게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네. 원하는 대로 이름은 불러주죠 뭐. 예. 네. 사실 근데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죠. 반칙이죠. 한국에 있는 정당 이름이 한국당이라는 건 이렇게 그 아주 뭐 보편 타당한 누구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단어를 네. 자당의 이름으로 쓰는 건 이건 반칙이. 저는 이렇게 불러주기 싫은데. 음. 아무튼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새누리당이 그 당명을 바꾼 이유를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수 정당으로 새로 태어나기 위한 몸부림, 용트림으로 봐달라. 대통령과의 선긋기라면 탈당을 주장했을 것이다. 당명 개정은 쇄신의 일환이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대통령하고 선을 긋거나 대통령 박근혜 지우기를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선을 긋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른정당으로 넘어간 거고.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무슨 네. 대통령과 선을 긋지 않고 쇄신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대선을 새로 치러야 되는 국면에 있는데 이 상황이 대통령 때문인데 대통령하고 선을 긋지 않고 쇄신을 하겠다는 건 이건 뭐 그냥 세탁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자리, 그러니까 살아있는 힘이 주는 능력도 있지만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수 집단의 우상화가 있잖아요. 네. 박정희 신화, 박근혜 신화라고 하는 그 뿌리, 그리고 네.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역적 어떤 이득이라고 하는 것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댓글들 보니까 여론 네티즌들이 그냥 친박연대로 해라. 뭐 갑자기 한국당이냐. 그냥 친박연대지. 친박연대 2 시즌 2 그쵸, 이렇게 하면 시즌 되지. 2. 진짜 친박연대라는 정당이 있었어요. 그것도 네. 얼마나 한국 정치에서 그쵸. 웃긴 일이에요. 그 정당 만들었던 분이 지금 요당에 계시잖아요. 네. 서청원 의원님. 그 먼저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지 그래도 이름을 지었으니 한번 네. 우리가 뜯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당명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곧 주장이자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이름을 보면 그 당이 뭘 하겠다는 건지를 알 수 있어야 해요. 예. 근데 자유한국당을 뜯어보면 자유라는 말 그리고 한국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네. 여기서 이 당의 지향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우선 자유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늘 입버릇처럼 주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뜻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겠다, 자유시장 네. 경제를 확장하겠다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요 한국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또 자유한국당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계보에서 보면 계속해서 한국이라는 가치, 여기서 말하는 새누리당의 누리라는 것도 결국에 그 우리 나라를 뜻하는 그렇죠. 우리말이거든요. 네. 그걸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이름을 계속 강조한 거는 뭐냐면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적 성향을 잘 드러내고 있는 아주 솔직한 저는 네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교적 이건 친절한 당명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확산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적 국가를 지향하겠다. 이런 네. 뜻으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좋은 말로 해석하면 아름답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노동자 탄압하고 국가 앞에서 개인을 희생시키겠다. 네. 뭐 이런 정당의 지향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보니까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딱 싫어하는 당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1세기의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용어를 인식할 때 현재는 국가주의는 곧 국가 책임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정치 언어로만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죠? 네. 아니, 근데 여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것들에 대한 고민은 없고 국수주의에 훨씬 더 가까운 거죠. 그렇죠. 전체주의에 훨씬 더 가깝고. 그래서 네.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서 네. 국가를 우선시하는 그런 네. 가치인 거죠. 그래서 뭐 전통이나 예의나 범절이나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적 가치라거나 네.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것들을 책임진다거나 국가 공동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과 관심은 전혀 없는 그렇죠. 상태에서 그냥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고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통제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 국가 제일주의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건데 국가는 사실 국가의 개념이라는 것이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적인 삶을 위해서 새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국가가 생긴 이래로 국민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 살다가 보니까 그 민족들이 하나의 집단 공동체로서 공동구매적 역할로서 이걸 만들어내는 건데 네.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사람이 태어나는 거야. 예. 사람들이 네. 살다 보니까 민족 증흥이라고 하는 것 혹은 국가의 유지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의 머릿속 안에는 모든 국민들이나 개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부속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말 자유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계약설이 있잖아요. 자유를 논할 때. 그러면 사회 결국 구성원들이 그 계약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 바탕이 자유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자유민주주의다. 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자체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앞에 붙은 이 자유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국가로부터의 어떤 시민의 자유. 네. 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건 시장 경제 체제를 옹호하는 네. 시장 자유주의를 뜻하는 거니까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떤 시민권으로서의 자유 이거랑은 네. 전혀 상이한 개념이라는 걸 알고. 근데 마치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들면 마치 진짜 이게 아주 네, 지고지순한 그렇죠. 우리나라의 가치인 것처럼 저 태극기 시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대통령도 그 말을 했죠. 그렇죠. 네. 근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당이 지향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옹호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시장 경제 체제의 확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 또 시장 경제 체제 안에도 또 다양한 또 의견들이 있고 스펙트럼이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라는 말로 이것이 마치 딱 하나의 정해진 어떤 기조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네. 잘못된 주장인 거죠. 예. 저는 그 점에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보수라는 가치를 지향한다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정말 보수인가라는 걸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수주의를 결국 표방을 하면서 그것을 보수라고 그 포장을 하고선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보수를 대표한다?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편집장님이나 PD님은 어디 정당에 입당해 본 적 있으세요? 전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어디? 아, 제 또 정치적 지향을 이렇게 밝히네요. 예전에 군소정당이었죠. 네. 개혁국민정당이라고 2000년대 초반에 그때 김원웅 의원님하고 예. 뭐 유시민 의원님하고 이렇게 계시던 당이 예. 있었어요. 저는 없어요. 없으세요? 네. 예. 저도 개혁당 출신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여기서 네. 이런 동지를, 이렇게. 10년 전 동지를 만나네. 개혁당을 하다가 이제 네. 열린우리당으로 합당될 때 아. 그때는 난 별로 동의하고 저도요.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네. 탈당하고 10년간 거의 당적 없이 있다가 이제 네. 여기로 들어왔었는데 여기라는 곳은 지금의 민주당 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그 작은 정당이라고 했던 개혁당의 가장 첫 번째 슬로건이 뭐였냐면 100년간은 정당을 그렇죠.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네. 근데 얼마 만에 없어졌어요? 2년 만에 없어졌죠. 네. 근데 그 작은 정당도 슬로건으로서는 10년 전에도 100년간은 정당을 만들자라고 네. 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아예 그런 슬로건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당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존속되고 해서 당의 힘을 가지고 뭐 어떻게 가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네. 당명도 워낙 뭐 자주 바뀌고 뭐 하다 보니까 그게 별로 의미성 있는 말인가? 라고 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 뭐 외국들을 보면 100년간은 정당들도 많이 있고 네. 정당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흔치 않은데 그렇죠. 일단 뭐 보수 정당의 흐름도 있겠고 민주당 계열도 있겠고 진보 정당이 세 개의 흐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오늘은 일단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당부터 지금 자유한국당에 이르기까지 네. 이 당이 도대체 어떻게 변신을 해왔는지 한번 쭉 빠르게 훑어볼게요. 예. 쭉 보면 이승만의 자유당, 그다음에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노태우의 민자당, 김영삼의 신한국당, 이명박의 한나라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이렇게 크게 집권 세력별로 보면 이렇게 변화를 해왔어요. 예. 그러면 처음에 자유당을 먼저 볼까요? 뭐 자유당, 이승만의 자유당 하면 생각나는 건 부정선거. 이런- 그렇죠. 부정선거 4.19, 네. 뭐 4.4.5입, 그렇죠. 삼성개헌. 그렇죠. 하야.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죠. 네. 어. 네, 자유당은 부정선거 규탄했던 그 4.19 혁명 있죠. 그걸로 인해서 4.16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없어지고 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민주공화당이죠. 네. 네, 보통 공화당이라고 많이 부르죠.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창당한 정당이에요. 아 이게 민주공화당이었네요. 저는 그냥 공화당이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다들. 예. 네, 참 민주를 어떻게 갖다 붙일 수가 있는지 참. 자 그렇게 공화당으로 넘어가는데 공화당하면 뭐 생각나세요? 박정희의 군부 세력이 생각이 나죠. 5.16 군사 쿠데타 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박정희가 피살될 때까지 정당 최장수 기간인 17년 동안 집권 여당으로 군림을 했습니다. 예. 근데 18년 장기 집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용어를 좀 다시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요? 18년 장기 집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때 사망했기 때문에 집권이 끝난 것이지 네. 정상적으로 임기를 이때 마무리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종신 집권을 한 거예요. 이분이 다음에도 살아 있었으면 네. 계속 했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또 같이 고민해야 될 게 이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 걸까? 네. 라고 하는 건데 박정희의 이 18년 장기 집권 사실상 네. 종신 집권이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5년이지만 내가 이걸 종신 집권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용어의 차이를 잘 생각해 보시면 네. 다음 사람에게 넘겨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이 5년 기간 동안 뽑아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네. 또 사실상 마음 같아서는 다음에 넘겨주는 사람에게도 계승해서 네. 이 정부의 역할들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방향성을 잡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선출로 다음 사람이 선정되는 것이 민주주의다. 네. 대통령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보다 전임자든 후임자든 우리의 정권이 그리고 이 정부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유지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와 있는 것이 내가 당선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이분이 갖고 있는 것처럼 네. 다음에 들어올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다 결정해놓고 가야 될 것이고 그 길과 흐름들도 이후에 뒤에서 내가 다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겠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쭉 갖고 있었던 건데 사실
갑자기 이 사람 입장에서는 흐트러져 버린 거죠. 네, 그렇죠. 그 점에서 저는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계속 개헌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해야 될 과제, 지상 최대의 과제는 개헌, 제2의 유신헌법 같은 거를 뭔가 시도를 해봤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하지 못한 게 가장 안타까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네. 자기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않아요. 예. 4년 내내 그런 그 의문이 끊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임기 동안 분명히 그 중임제 개헌을 어떤 식으로든 할 거다. 그래서 네. 그랬는데 그것이 실현되기 아마도 그 모르겠어요. 그걸 하려고 직접? 했는지. 네. 근데 중인제 개헌은 우리 헌법에 못하도록 돼 있어요. 부칙 조항에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것은 가능해요. 네. 근데 명확히는 줄이는 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아무 설명이 없으니까 법률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해석했을 거고 때, 예. 늘리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87년 헌법 이후에 못 박아버렸죠. 네. 예. 그러니까 개헌 아닌가요? 네. 그래서 개헌을 그렇죠. 해서 어. 다른 방식을 하는 건데 이제 다른 대리인들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러시아가 이제 하는 방법 있잖아요. 대통령 했다가 총리 총리 했다가 했다가, 푸틴이 하는 방식처럼. 일본에서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들을 고민하는 것은 아닐까. 네. 아니 그 아까 말씀하신 현직 대통령은 임기 연장을 할 수 없다는 그 헌법 조항을 바꾸는 개헌은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예. 어떤 이유에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치면 법 자체가 성립되기가 어렵죠. 예. 그것도 해석의 문제 아니에요? 그건 해석의 문제라고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가요? 예. 그렇군요. 나중에 개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음. 네. 그걸 해보고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짚고 싶은 게 박정희 군부 세력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오는 게 이거를 끊지 않았으면 계속됐을 거다. 예. 종신 집권을 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김재규를 재평가해야 된다는 지금 예. 이슈들이 많이 터지고 있어요. 음. 김재규가 살인범이냐 아니면 음. 정말 그 민주화를 이끈 그 장본인이냐 막 이런 식의 재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직설에 보시면 네. 김재규 데이트 코스라는 그 기사가 하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직설 홍보하시는 거예요? 아니 작년에 네. 그 탕탕절이라고 하죠. 네. 그 뭐 이렇게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총 맞아 돌아가신 그날 저희가 김재규 열사를 한번 재평가해보고자 네. 저기 그 선산 있어요 구미 옆에. 재평가 이미 나온 거 아니에요? 열사라고 네. 표현하셨잖아요. 네. 근데 가봤는데 네. 거기가 선산 혹시 가보셨어요? 완전 시골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뭐 손꼽히는 시골인데 그 선산부터 뭐 이렇게 그분의 이제 행적을 쭉 쫓았죠. 뭐 네.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 내연녀가 하던 식당 이런 데 코스를 쭉 돌면서 이분을 평가하려고 했는데 네. 그 코스 자체가 너무 좋은 데이트 코스인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매년 탕탕절날 연인과 함께 이렇게 한번 데이트 한번 해보세요라면서 김재규 데이트 코스를 저희가 짜봤어요. 내년에 한번 같이 신선하네요. 한번 다녀오세요. 신선하네요. 그러니까 10월 26일이 네. 대한민국에서 참 세 번의 총성으로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희의 사망일이기도 네. 하고 네. 또 그날이 안중근 의사가 이또를 저격한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제의 종식을 선언한 한 날이기도 하고 또 이 말을 공교롭게도 이 바로 전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첫 번째 사과를 한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번의 상황은 실제 총성으로 울렸다면 네. 세 번째 박근혜의 총성은 이 민주주의의 성숙도로 만들어내는 총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참 의미 있는 날이 된 거죠. 네. 10월 26일이. 네. 김재규 특집 한번 내년에 10월 26일에 한번 좋아요. 해보죠. 고고. 그때까지 방송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민주공화당 다음에 바통을 물려받은 것이 신군부 세력이죠. 네. 네. 우리 흔히 말하는 민정당. 네. 그렇죠. 네, 민주정의당이죠. 전두환. 네, 근데 이걸 들어보니까 네. 사실 이제 저희 당 야당 계열을 사람들이 민주당 계열 이렇게 부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도 뭐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뭐 이렇게 딱 쭉 했던 걸로 보면 그 3당 합당이라고 하는 걸 전에도 우리가 네. 말하는 보수 집단 혹은 군부 독재의 시절에도 여기도 뭐 민주당 계열이네요. 이름이. 네, 보면은 우리나라 정당 수가 193개 이상 이렇게 이름이 막 바뀌었대요. 그동안 역대로. 네. 예. 근데 이 중에 정당 명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민주라고 한대요. 네, 41번. 네.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아닐까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첫 번째 과제, 화두 그것이 바로 그 민주화였지 않았을까? 그건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민주적이지 못한 한국 정치사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인 네. 것 같기도 해요. 그거에 대한 욕구. 그렇죠. 민주화를 이뤄내야 된다는 근데 이 민주화에 대한 욕구를 여당 지지자들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 예전에.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못 모르고 뭐 이렇게 그분들 찍으면 민주주의 해줄 것 같으니까 막 공화당에도 찍고 자유당에도 찍고 네. 여기 뭐 민정당에도 찍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이제 헌법 정신상 대한민국의 기조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국가의 토대라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공화는 사실 이제 공화당 이후에 공화당에 대한 재평가도 있지만 우리 동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단어 중에. 네. 네. 어렸을 때는 참 잘 쓰는 잘 말이었는데 썼어요. 요즘은 네. 안 쓰잖아요. 네. 북한이 사용하는 단어라 그래서. 인민이라는 말도 비슷하죠. 네, 그래서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에서 민주는 그대로 우리가 차용해 쓰는데 네. 왠지 공화는 북한이 써야 될 것 같은 공화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서 점점 민주공화국의 국가 이념 안에서 공화라고 하는 것은 버리게 되니까 네. 남는 건 사실 민주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음. 그 뒤에 이념으로서는 민주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가고 자본주의적 성향에서는 이제 자유냐 자유. 아니면 뭐 좀 복지나 분배 이쪽이냐라고 하는 걸로 네. 좀 나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 민자당으로 이어지죠. 네. 민주자유당. 네, 역시 노태우 민주가 체제에서. 들어갑니다. 그러게요. 네. 87년 6월에 민주화 항쟁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87년 체제 이후에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13대 총선에서 125석밖에 획득을 못하면서 여소야대 전국이 펼쳐져요. 그래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이때 아주 한국 정치사의 뼈아픈 또 네, 맞아요. 이분들이 그런 삼당 합당. 꼼수를 네. 부리죠. 3당 합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합당을 하게 돼요. 예. 민주정의당이랑. 그러면서 민주자유당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이때도 근데 지금 있는 당들의 이름은 다 썼어.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참. 돌려막기네요. 그냥 단어를 여기저기 해가지고. 보다 보면 진짜 헷갈려요. 진짜. 근데 결국 이렇게 해서 김영삼이 대통령 당선이 되긴 했는데 재집권에는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네. 결국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계속 간에 갈등 관계가 벌어지고 서로 간에 이권 다툼이 있고 하다 보니까 네. 95년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완전히 뭐 참패하게 되고 네. 11월 12월 뭐 노태우 전두환 자기들이 합당해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해보자는 사람들도 이제 구속되는 네. 이런 사태까지 이제 초래된 거죠. 예. 네. 그래서 두 갈래로 또 나눠지게 돼요. 자유민주연합이랑 자민련이라고 네, 불리죠. 그렇죠. 예. 신한국당으로 나눠져서 이어지게 그러니까 됩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만났는데 네. 노태우는 시대가 끝났고 구속됐죠. 예, 시대가 끝났고 남아있는 것이 YS와 JP 연 네. 건데 JP는 자민련으로 만든 거고 YS는 신한국당이라고 신한국당. 하는 것으로 네. 만들면서 자기들 생각하는 적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한국당으로 이어간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삼김 중에 빠진 이름이 하나 있죠. 이 3당 야합에 참여하지 않은 DJ가 빠졌어요. 네. 근데 그 자민련 신한국당 갈라진 한 축이었던 김종필 씨가 네. 이후에 또 DJ와 만나는 아주 또 기구한 또 네. 인연이 있어요. 지금은 뭐 오늘은 여권 정당들의 네. 이런 당명 변천사를 보고 있으니까요. 김종필 씨가 몇 선 의원인 줄 아세요? 이분 구선 의원 아닌가요? 그러니까 9선. 그러면은 이게 최다선인가요? 최다선. 그렇죠. 현재는 네. 최다선인데요. 구사 36. 아니 일제 강점기가 36년이잖아요. 야 일제 강점기 시절이랑 같은 시절을 근데 이때는 국회의원으로 보냈어요. 국회 해산도 있고 아. 뭐도 있어서 1년짜리만 며칠짜리도 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산술로 하면 30년 넘겠는데 편집장님 같으면 9선 의원 하실래요? 한 달만 해도 대통령 한번 해보실래요? 그거 고민된다. 당신이 JP다. 그러면 제가 싸가지의 특성을 아는데 네. 대통령 한 번 하고 끝난다. 나 그럴 것 같아. 나 그럴 것 아니 같아. 9선에 총리까지 다 해먹었잖아요. 아니 그래 대통령 한 번이 더 세지. 그치. 그렇지. 응? 사람들 기억하는 건 대통령인데 음. 총리 이름 아무도 못 외워요. 그래요. 총리는 연금도 안 나와. 대통령은 연금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구선을 하시고서도 아직도 욕심이 남아서 10선에 도전했다가 아 그랬던가요? 네, 출마하셨다가 낙마하셨잖아요. 아 그러면은 총리까지 한 다음에 그렇죠. 총리 한 다음이죠. 한참 다음이죠.
18대였던 걸로 알고 있어. 아깝겠다. 이건- 두 자릿수의 진짜. 선수를 평생 한번 네. 아마 전무후무할 텐데 이 네. 기록을 깰 수 있는 사람이 안타깝네요. 의원님도 도전하세요. 잠깐 김건진 의원 지금부터 10선 하면 몇 살이죠? 몇 살? 10선. 제가 일단 1선을 했으니까 음. 9선 그것까지 남은 쳐서. 거잖아요. 네. 그러면 94, 36 이면은 제가 지금 37이니까 73. 73. 반기문 씨보다 그러면- 맞나요? 김종인 대표랑 비슷하지 않아요? 네. 아니 그것도 네. 9선이 끝나는 나이지. 어. 9선 시작하는 선거 때는 좀 더 4년 앞이잖아요. 할 수 있다. 그죠? 어. 아이, 뭐- 할수 있네. 아니 그리고 지금이랑 그때랑 평균 수명이 한 10년은 차이 날 거야. 어? 아, 진짜 권력 의지는 알아줘야 돼. 아 근데 뭐 재선이나 하고 얘기를 해야지. 뭐 아이, 무슨 그러면 얘기하고 우리 있어. 대통령을 한 이후에도 출마하는 국회의원으로 어.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대통령은 출마 못해도 국회의원 다시 할 수 그럼요, 있다. 그럼요. 네. 그렇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통령 한 다음에 내각제로 바꿔가지고 시사정부에서 듣는 분들 빨리 줄 잘 서세요. 그러니까 요거 캡처해 뒀다가 요거 저 따놨다가 나중에 써먹어요. 이 글이 20년 후에 성지가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예. 그래요? 우리 어디까지 했죠? 자민련과 어. 신한국당으로 나눠지는 것까지 어. 했는데 이제 이 법통을 누가 계승하냐라고 하는 고민이 들잖아요. 네. 그렇죠. 솔직히 둘 다 뭐 이제 대통령이 YS 쪽에 있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결국은 선관위에 등록돼 있는 재산을 누가 갖고 가냐라고 그러네요. 하는 게 법통이죠. 네. 이름은 바꾸더라도. 네. 그거 그래. 누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신한국당이 가져간 거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법통이 이어진다. 유지되는 것이고 네. 자유민주연합이 빠져나간 걸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의석수가 많든 적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원뿌리를 아마 신한국당 같은 경우는 당 승계라고 하는 걸로 그 선관위에 등록을 할 거고요. 당명을 변경한다라고 네. 하는 걸로 하는 거고 자민련은 신설 정당을 창당으로 하는 만든다라고 거예요. 하는 걸로 가는 거죠. 이제 좀 익숙한 이름이 나와요. 신한국당 다음에 이제 한나라당이 나오죠. 한나라당 어떻게 출범하게 됐죠? 한나라당 하면 차떼기당 이게 가장 유명한 것 그렇죠. 같은데. 가장 유명하죠. 차떼기당. 맞아. 예. 그러면은 이회창 총재가 네. 3번인가 대선 출마했죠. 그렇죠. 무소속까지 네. 하면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출마했던 것은 신한국당 이름으로 출마했나요? 네, 그렇죠. 맞아요. 97년 네. 당시의 이름이 신한국당이었죠. 아 맞네요. 네. 이회창이 그러면서- 95년도 정도부터 이렇게 흔히 말하는 대세론으로 막 떴었는데. 네. 네. 뭐 대쪽 판사 이렇게 알려지면서 네. 97년 그러면서 그러면 이분이 신한국당에서 한번 출마하시고 나중에 이제 한나라당에서 한번 출마하시고 네. 그 다음에 무소속으로 나오신 무소속으로 거죠. 나오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97년에 IMF가 터지면서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바꾸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회창 후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YS 정부가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네. 이렇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바꾼 건 당면 바꾼 거랑 박근혜 욕 먹으니까 음. 자유한국당으로 바꾼 거랑 똑같은 이유인 뜨는 거죠. 권력과 지는 권력이 이렇게 네. 서로 간에 짝짝꿍이 돼가지고 합심하는 건데 음. 이회창 입장에서도 이회창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때는 주류가 된 거고 네. 그다음에 YS를 그대로 따르는 비주류라고 하는 입장에서 야 바꾸자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 통한 거죠. 예. 그러니까 IMF 환란 이후에 그 YS 네. 정부의 실책을 이제 다시 한번 세탁하고자 한 이름의 변경이었죠. 얼굴에 점 하나 찍겠다라고 하는 네. 것인데 그렇죠. 그 IMF에 대한 것도 버리고 이회창 입장에서는 이제 내 당을 새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예. 네. 이번에 자유한국당으로 바꾼 이유랑 뭐 같다고 보면 되겠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이런 시기에는 지는 권력과 뜨는 권력이 어느 정도는 마음을 맞춰가지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지는 권력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네. 네. 그래서 그게 상호간에 합의됐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지는 측면은 좀 있죠. 그럼 박근혜는 이 당의 당명 변경을 원치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저는 원치 거잖아요.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이런 거 신경 쓸 경황도 없을 것 같아. 바꾸든 말든 신경도 안 쓸 것 같아요. 대통령. 아무튼 근데 이렇게 당 이름 새롭게 바꿨으면 좀 네.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당 바꾸고 나서 2004년에 네.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르죠. 네, 맞아요. 16대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대기업들로부터 800억 원의 선거 자금을 트럭째 받은 거죠. 그래서 차떼기당으로 오명을 덮어씌게 됩니다. 날짜를 좀 조정하자면 2004년에 검찰 조사가 이제 있는 거고 네. 실제로는 2002년 선거 때 그렇죠. 받은 네. 자금이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과 선거를 치를 때 완전히 그냥 대기업들한테 팍팍 걷어가지고 아예 차체로 그리고 기존에는 그냥 봉고차나 뭐 이렇게 해왔는데
이때나 1톤 트럭으로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체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나서 한번 차떼기 이후에 아주 위기에 처했죠. 음. 이 당을 구해낸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차떼기 공격을 막 받고서 이제 얘네가 반성한답시고 네. 천막당사 기억나시죠? 네. 그 돈도 많았다며 이때 돈이 없어서 천막 차린 게 아니라 반성하겠다며 천막 당사를 치고 거기서 막 쇼를 한 거야. 막 골로 출근하고 막 네, 그러면서 맞아요. 어쨌거나 요 쇼맨십이 통해서 다음 17대 총선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하나의 이벤트가 더 있어요. 뭐가 있죠? 뭐냐면 그 차떼기 때문에만 이걸 한 게 아니라 네. 원래 이제 최병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 네, 대표였었거든요. 그렇죠. 네. 한나라당 대표였는데 그때 이제 탄핵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같이 하고 하면서 음. 도저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네. 하는 것 때문에 사과한다라고 네. 하면서 천막당사로 이제 넘어간 거죠. 아, 네, 그렇죠. 맞아요. 탄핵 역풍 때문에. 예. 아,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구원 빼먹었네. 투수로 음. 박근혜 지금 선거의 대통령이 그쵸 음. 대두를 하면서 그때 당시 돌고 있는 사진을 보면 그 현판을 내리는 게 참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현판을 내리고 그 천막을 치면서 여의도 앞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벌이게 됐죠. 쇼는 잘해요. 네. 쇼는 잘해. 음. 순천에 그 선거 치르면 이정현 의원이 쇼맨십이 진짜 강한 사람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래요. 그럼 우리 지지자들이 아우 진짜 저 사람 쇼인데 쇼에 넘어가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시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민주당은 쇼라도 좀 제대로 해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도 쇼를 잘 해볼게요. 네. 이 천막 당사 시절 당을 잘 수습해서 박근혜 대표가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그때부터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네. 근데 그 당대표로서 선거를 잘 치렀는데 이후에 당 대통령 후보 경쟁에서 경선에서 졌죠. 네, 그렇죠. MB한테 지면서 대선 주자로서 이명박 대표가 선출이 되고 결국에 당선이 됩니다. 예. 그 이듬해 바로 총선이 치러지죠. 2008년 18대 총선이 치러지는데 이때 공천을 두고서 이때부터 이제 친이계, 친박계 갈등이 이제 아주 격화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선된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친위 부대로 그렇죠. 이제 당을 집권 여당을 재정비하고 싶은 네.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바로 전에 선거를 치렀으니까 딱 1년 만에 선거를 치렀으니까 얼마나 네. 그 갈등 관계가 막 첨예하게 있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를 진짜 내 사람으로 다 채워보겠다라고 네. 하는 흔히 말하는 공천 학살이 네, 이루어지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 친박계들이 공천 학살을 당하면서 결국에 당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친박연대죠. 정확한 이름은 미래희망연대라는 예. 이름으로 창당을 했다가 근데 네. 공식 명칭이 나중에 친박연대로 바뀌기는 해요. 네. 다시 맞아요. 등록을 해요. 진짜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로 이런 무식한 이름이 나올 수 있을까 과연 네. 향후에도 그 재밌는 게 당시 친박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 당의 수장이 되셨던 서청원 의원님이 네. 지금 새누리당에 있죠. 자유한국당에 여전히 계시죠. 네. 네. 근데 또 그 윤리위원회에 또 이번에- 제소돼가지고 아, 책임져라라고 해서 지금 물러났나 아니나 요즘 뭐 뉴스에 거리가 안 되니까 그 당은 네. 잘 모르겠어. 이번 징계받은 걸로 이번 알고 친박연대 있어요. 할 때도 공천원금 받아가지고 그때 징역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게요. 예. 참 뭔가에 걸리는 사람들은 매번 걸려. 응? 그리고 나서 2011년 10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때문에. 그렇죠. 무상급식 파동으로 물러난 이후에 이제 새누리당 후보로 나경원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네. 그 야권 연대로 등장한 박원순 후보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네. 그 무렵에 그 선거에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네. 그때 그 배후에 이 새누리당 캠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 이제 궁지에 몰리게 돼요. 예. 네. 여기서 또다시 구원투수로 등판한 게 박근혜예요. 이때는 홍준표가 대표였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사퇴를 하고 같은 해 12월에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박근혜 당으로 진짜 당권을 장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2012년 2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결국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을 하게 되죠. 어찌 보면 한나라당이라는 이름도 엄청 길게 사용한 것 같아요. 우리 네, 정당사로 보면 어,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이 한 14년 가까이 쓴 거잖아요. 네. 네. 가장 오래된 정당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음. 최근의 정당을 치면 요때 제일 인상적인 건 네. 당 이름 바꾸면서 당의 색깔을 바꿨죠. 상징 네. 색깔. 빨간색을. 이거 굉장히 파격이었어요. 최근에 이분 이 당명도 바꾸고 이 색깔이나 이런 브랜드 네이밍 한 사람이 나와서 그 탈당을 했나요? 예, 조동원 홍보위원장. 네, 탈당을 했는데 자기는 뭐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참 듣고 싶죠. 네. 아, 요 당명 변경 네. 관련해서 무슨 비화 같은 게 있었나 네. 보죠? 궁금하네요. 그 이번에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해질 때 여러 가지 공모 이름들이 또 나왔었잖아요. 네. 그것도 네. 좀 웃긴 내용이다.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했었는데 음,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걸 할 때도 뭐 공모한다고 했더니 얼척없는 이름들이 막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네. 막 최종적인 순위에까지 올라갔다라고 했었는데 그거 참 웃긴 이름들이 많긴 한데 새누리당 때도 그랬었거든요. 이때도 국민공모 막 해가지고 아 우리가 이 중에 하나 골라보겠다라고 해서 나온 이름들이 있어요. 네. 국민제일당, 새빛한국당, 으뜸한국당 이렇게 세 개가 선정을 했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이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좀 좋아하긴 좋아하나 봐요. 이 정당을 좋아하는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네. 한국이라고 하는 새빛한국당은 새빛둥둥섬하고 너무 이미지가.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이름을 자꾸 쓰는 정당의 문제, 아까 그 뭐 전체주의, 국가주의적인 어떤 지향을 담고 있다라는 문제 말고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갈등을 승인하면서 출발을 하는 거야. 정당 정치라는 원리 자체가 갈등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네. 이렇게 정당 이름에 어떤 뭐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이런 당명을 보면 마치 그 전체를 대변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정당의 이름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 정치에서는 그 정당들이 각 저마다 그 각기 다른 갈등하고 있는 가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근데 마치 자기들이 전체를 대변하는 양 얘기하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고, 그 자유한국당 말고 또 다른 보수 정당이 하나가 있잖아요. 네. 바른정당인데 당명으로 보면 이 당명이 저는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어떤 점에서요? 아까 이야기한 그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그 당의 가치 지향을 내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아주 친절하게 자기가 뭘 하려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을 보고 무슨 이 당이 뭘 하려는지 연상이 되세요? 뭘 할까요? 김종대 의원 엊그제 만났더니 네. 김종대 의원 그 말하던데 뭐라고요? 바른정당을 한문으로 쓰면 정의당이라고. 그렇죠. 정의당이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건데, 같은 문제.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니 정의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정치를 정의롭게 하겠다. 정치를 바르게 하겠다. 그럼 정치를 바르게 하지 안 바르게 합니까? 이거는 모두가 이거 공유하는. 의원님 그거랑 똑같은 건데 그래, 정의로운 정의력 있는 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불편부당한 단어인 거잖아요. 요런 단어를 당명에 쓰면 이 당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보수당이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떠오르는 건 그 대척점에 있는 진보주의가 떠오른다. 아, 이 네. 사람들은 진보랑 구별되는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구나. 예를 들면 노동당이다라고 하는 순간 그 말을 들으면 아, 이 사람들은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의 어떤 가치를 대변하는,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구나라는 변별력이 네. 드는데, 바른당,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당의 그런 갈등 관계에서 어떤 축을 더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 군소정당들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나의 입장과 포지션이라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녹색당이다, 네. 아니면 노동당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맞는데 수권 정당을 생각하는 말 그대로 노동자든 기업가든 산업가든 뭐 다 이 사람들을 아우르는 대통령을 만들고 그런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노동자당이다, 나는 뭐 농민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꼭 옳은 걸까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수권 정당으로서 당명의 어떤 가치 이걸 보면은 우리가 흔히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정당들의 이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있어요? 그 우리랑 비슷한 양당제를 하고 있는 나라를 보면 영국 같은 나라가 있죠. 영국의 보수당 그리고 노동당 요 당들이 경쟁을 하고 네. 있는데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1912년에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00년 정당이 진짜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상대당인 노동당은 그거보다 더 빠른 1900년에 요 당의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네. 요 두 당이 서로 이게 번갈아서 집권을 하면서 어떤 수권 정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노동당의 가치를 지향한다고 해서 수권 정당이 될 수 없다라는 논리는 여기서 좀 깨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건 내각제기 때문에 음. 노동당이나 그 당이 혼자 독립해서 집권을 하고 총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 기본적인 틀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정당들이 5개, 6개가 모였을 때 그 중에 가장 다수당인 노동당의 대표 당수가 총리를 맡는 것일 뿐이지. 그래요. 그러면 우리랑 같은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네. 미국에도 양당제 국가잖아요. 미국 공화당은 1854년에 생겼어요.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은 1830년에 생겼어요. 20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는 정당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캐치얼 파티라고 하죠. 모두를 잡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치를 대변하겠다라고 하는 건 정당 정치에 원래 맞지도 않고 그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캐치얼 파티를 주장하려는 그 의도가 새누리당 계열의 이 보수 정당의 정당들의 이름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유권자들에 대한 어떤 기만이고 본인들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어떤 그 아주 불친절한 당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여튼 그렇게 그 자유당부터 시작되는 이 정당이 현재는 이름도 모르겠어. 뭐야? 민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것과 바른정당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고 네. 바른정당이 나눠질 때도 그거 갖고 싸웠잖아요.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재산 어떻게 할 거냐 맞아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가 나가라 나는 안 나갈란다 그러니까 계속 버티고 있었던 건데 결국은 그 재산은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가져가게 된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당명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뭐 솔직한 말로 저희 당도 여기서 네.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한국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들어오는 것인데 네. 그동안은 국민들이 좀 많이 이해해 준 측면도 있고 그렇게 거듭나 보려고 하나보다 라고 네. 하는 걸로 속아주기도 하고 저희 당 사람들끼리만 얘기하다가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하겠다 해가지고 진짜 깎았으면 지금은 남아있을 뼈도 없겠다고 맨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동안에는 통했을지 모르겠는데 과연 지금도 통할까? 그러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당명 바꾸는 게 의미하는 바를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자꾸 이름을 바꿔야 되는 그 사람들의 심정은 난 이해가 돼. 왜냐면 저도 이해는 그렇게 욕 먹고 나는 못 살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름을 바꾸고 어떻게 바꿀까가 문제가 아니라 욕 먹는 짓을 하지 마세요. 욕 먹는 짓 안 하면 이름 바꿀 필요도 없잖아. 네, 저도요. 이 정당 명칭을 바꾼다는 건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세탁하기 위해서 이미지 세탁으로. 근데 그런 이제는 MSG 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바른 김밥 좀 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보수당 변천사를 한번 쭉 알아봤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좀 이 방송이 괜찮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이 뭐 총재들의 리더십으로 본 야당의 역사 이런 걸 해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야당 정당의 흐름 이런 걸 볼 수도 있겠고 네. 또 아주 옛날의 얘기는 별로 모르겠다 들어도 라고 한다면 제가 당 국회의원 생활 4년 하는 동안 당대표가 13번 14번 바뀌었거든요. 그 지난 4년간 14명의 대표의 생각들 이런 거 한번 좀 정리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 예. 할 거는 많은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 방송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오늘 방송이 이게 여당의 당명 변천사잖아요. 네. 근데 요 당들의 이름이 너무 많기도 하고 맞아요. 너무 복잡하고 그 당이 그 당 같은 이름이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친절하게 잘 정리가 돼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좀 헷갈려서 막 이 당 얘기했다 저 당 얘기하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 시사정비서를 듣는 독자의 수준이 저희보다 높아. 다 맞아요. 걸러서 이제